자, 이번 시간에는 제6장 전기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기기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단 적어도 한 50강의 정도는 돼야 이게 내용 설명이 다 끝나는데,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밖에 출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좀 깊게 안 들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기기기에 나와 있는 그 기기 중에서 직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 자, 일단 직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기를 바로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직류 발전기부터 볼게요. 자, 직류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기인 거예요. 발전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속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속이. 자, 그럼 여기서 자속이 발생을 하고 이 도체가 자속을 끊게 되면 바로 뭐가 발생해요? 기전력. 전류, 그죠? 전압이죠.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속이 흐르는 상태에서 도체가 이 자속을 끊을 때, 그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을 때 그때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자, 평등 자개 중에 전기자 도체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도체예요. 전기자 도체를 놓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회전하는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하여 뭐가 된다? 기전력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자, 엄지, 검지, 중지 있죠. 이렇게. 그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그 엄지와 검지, 중지가 나타내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가 나타내주는 것이 도체의 운동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검지가 자장의 방향, 자개의 방향, 그리고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엄지, 검지, 중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류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구조를 보실게요. 구조. 그래서 이 직류 발전기에서 구조를 얘기하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계자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자기력 선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에요. 계자.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라고 하는 거는 자속과 세규하여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유도된다고 했죠. 그 전기자가 바로 그 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정류자는 뭐냐? 정류자는 전기자에 의해서 발전된 기전력을 어떻게 한다? 직류로 변화시켜주는 부분이다. 직류로. 그래서 이 정류기, 우리가 여기 앞에서 정류기를 배웠는데 이 정류기라고 하는 게 교류를 그렇죠. 직류로 변화시키는 장치잖아요. 그죠? 정류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류자는 바로 이제 발생된 그 교류 전압을 직류로 변화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정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발전기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발전기의 종류 중에서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속이 발생해서, 그죠? 여자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크게, 타여자 발전기가 있어요. 타여자 발전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자여자 발전기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여자라고 하는 거는 남이, 그래서 다른 계자에 의해서 발전되는 거고, 자여자는 스스로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여자 발전기 보시면은 발전기 외부에 다른 직류 전원에서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여자 전류를 공급하여 계자를 여자시키는 발전기, 이게 타여자 발전기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타여자 발전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자여자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자여자 발전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 그다음 직권 발전기, 그리고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 요 그림 보세요. 분권 발전기는 요 계좌 회로와 그리고 전기자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병렬로, 그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것이 자, 분권 발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는 여기 직이라고 하는 게 직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 발전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 계좌와 그리고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직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는 뭐예요? 복권 발전기는 분권 발전기와 직권 발전기가 혼합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기는 직권이고요. 여기는 분권이죠. 그렇죠? 직권과 분권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복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복권 발전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권 발전기는 내분권이 있고 그다음에 외분권이 있어요. 내분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분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분권, 직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는 거. 이거는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자여자 발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유기기전력. 자, 아까 그 직류 발전기에서는 자, 발생된 자속을 도체가 끊어서 그 기전력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죠? 그때의 그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유기 기전력 E는 60A분의 P-NZ입니다. 이거는 이 공식을 또 유도하자면 또 끝도 없어요. 그죠? 너무 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만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제 암기를 좀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게 뭐냐? A라고 하는 값이 바로 병렬 회로수입니다. 병렬 회로수. 근데 이 병렬 회로수를 이제 대입할 때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중권. 자, 병렬 회로수인데 중권일 경우에는 극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A가 P의 값이랑 같은 거예요. 중권일 때는. 그런데 파권일 때는 얼마다? 항상 2라는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A에다. 아시겠죠? 중권인 경우에는 극수. 그리고 파권일 때는 2를 대입을 하셔라라는 거죠. 그 다음 P는 극수고요. 파이는 자속. N은 뭐예요? N은 권수. 가문 횟수, 그죠? 권수. 그 다음에 회전수. N은 회전수. 그죠? 회전수죠. 권수가 아니라 회전수가 되고요. 이 Z가 바로 전기자 도체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기자 도체수. 그래서 E는 60A분의 P-NZ. 이 공식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기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자, 효율은 자, 일단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효율은 자,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출력. 그죠?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서 입력이 뭐냐면 중간에 자, 출력이 나오기 전에 뭐가 발생해요? 바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과 손실의 합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입력이 돼요, 입력.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자, 출력이 돼요. 그죠? 근데 이 입력에서 출력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여기에서 손실이라는 게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면 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입력인데 입력이 출력 더하기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 전동기를 볼게요. 직류 전동기. 그럼 직류 전동기는 이제 직류 발전기와 반대라고 했어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류 전동기 있잖아요. 모터. 그죠? 모터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주면 모터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회전. 그죠?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류 전동기는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직류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 평등 자개 중에 전기자 도체를 놓고 그죠? 전류를 흘려주면
도체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전자력, 자 이거죠. 전자력이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자 도체에다가 뭐 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주는 거예요. 전류를 주면 이 도체가 회전하겠죠? 그죠? 회전하면서 뭐가 발생된다고요? 전자력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전기적인 에너지를 줘서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나타내는 그 값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까 손 이렇게 놓고, 그죠? 엄지, 검지, 중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힘의 방향, F. 그죠?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검지가 의미하는 것은 자장의 방향, B. 자속 밀도죠, B가. 그 다음에 중지가 나타내주는 것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I. 그래서 FBI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FBI. 그래서 엄지는 힘의 방향, 검지는 자장의 방향, 또는 자기의 방향, 그리고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전동기의 종류는 아까 전동기 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타여자 전동기와 이제 자여자 전동기 있는데 분권, 직권, 복권 전동기가 있다라는 것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 토크입니다. 토크라고 하는 거는 회전력인데, 그 직류 전동기에서 그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죠. 토크. 자, 토크는 자 2파이 n분의 60p고요. 자, 이거를 식을 좀 변형을 시켜주면은 바로 k 파이 ia라고 나오는데, 이 토크는 바로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죠. 토크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여기서 단위를 잘 보세요. 여기는 뉴턴 곱하기 미터고 여기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뉴턴과 킬로그램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kg 중이 9.8 뉴턴이죠. 그렇죠? 9.8 뉴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9.8분의 1을 곱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위가 지금 바뀌어요.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가 얼마로 바뀐다고요? 킬로그램 미터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N은 전격 회전 속도가 되고요. 이 P가 바로 전격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격 토크, 회전력, 토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냐면은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이 공식. 이거 좀 기억하세요. 0.975 곱하기 N분의 P다라는 이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자, 계자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 저항 제어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어 방법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전압 제어 방식인지, 이게 계자 제어 방식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자 제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출력 제어와 이거 있고요. 그다음 정류가 불량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압 제어, 정토크 제어라고 하는데, 이 전압 제어 방식에는 이게 있다. 워드 레오노드 방식, 일그너 방식, 그리고 직병렬법, 그 다음 초퍼 제어법.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거는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저항 제어는 전력 손실이 크고 소형 전동기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선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는 이 계자 제어, 전압 제어, 그리고 저항 제어 이 세 개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그러니까 제동이라고 하는 거는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멈추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에는 역전 제동, 그다음에 발전 제동, 그다음에 회생 제동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전 제동부터 보시면은 자,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된 상태에서 전기자의 접속을 그리고 반대로 해서 전기자의 접속을 반대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뭘 준다? 토크를 발생시켜서 급속히 정지하거나 역전하는 방법이 바로 역전제동 또는 역상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발전제동 보세요. 운전 중인 전동기를 전원에서 뭐한다? 전원에서 분리해서 그 발전기로 작용시키고 회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것을 저항해서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 제동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발전 제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회생 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그 차량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데,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동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전원으로 뭐한다?
반환한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해서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게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자, 전원으로 반환해서 제동하는 방법.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는 전차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그래서 이 직류전동기의 그 제동법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역전제동, 발전제동, 회생제동.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걸 뭐 서술하라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세 가지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자 효율이 있죠, 효율. 그죠? 효율이 있는데 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효율도 이것도 자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출력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뭐냐? 이 출력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것. 그죠? 어차피 그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출력과 손실을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에서 손실을 뺀 그 값을 출력이다. 해서 이렇게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기기입니다. 동기기. 자, 동기기부터는 이제 뭐냐? 직류기가 아니라 교류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교류기. 그래서 이 동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정상 운전 상태에서 주파수와 자극수. 자, 주파수와 자극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동기 속도, 일정한 속도예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기 기기로 동기 발전기와 이것도 동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속도를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게 이게 P분의 120F거든요. 이게. 그죠? 동기 속도가 이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극수, 극수와 주파수 이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기 속도는. 그래서 이 동기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고 극수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와 자극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정한 동기 속도로 자, 회전하는 그러한 전기 기기를 바로 동기기라고 합니다. 동기기. 자, 이 동기기에서는 딱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기기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동기발전기. 자, 우리 그 직류기에서는 자, 이 자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도체를 이게 회전시켰죠, 도체. 도체를 움직여서 그 기전력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동기기는 반대로 이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요 자석, 요 계좌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맞죠?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뭐냐? 동기발전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차 또는 증기 터빈으로 운전되는 교류발전기. 그래서 이 동기기는 교류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교류발전기는 대부분의 삼상 동기발전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동기전동기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로서 비교적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되며 전력계통의 전류세기, 역률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정밀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바로 전부 다 기전력이죠. 그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을 것. 그죠? 일단 병렬 운전이 되려면 그다음 여기서 자, 3상인 경우. 자, 3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회전 방향이 뭐 할 것? 같을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암기를 하시냐면은 자, 요거 네 가지 보세요. 네 가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파크가 뭐예요? 파크가 공원이죠. 공원. 그죠? 파크 주위, 공원 주위다라고 해서 파형, 크기, 주파수, 위상 이렇게 좀 암기해 주세요. 기전력의 파형, 크기, 주파수, 위상이 같을 것.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고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동기기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확실히 해주세요. 동기기에서는 뭐 나머지도 또 중요한 내용도 많겠죠. 그거 많은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 빼고는. 그죠? 이거만 좀 기억을 좀 같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자,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기기예요. 변압기는.
그래서 이 변압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전압을 더 올린다, 전압을 뭐 낮춰준다. 그러니까 변압이라고 하는 게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뭐 하거나 낮추거나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높일 때 사용하는 정지기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딱 정지되어 있는 기기란 말이에요. 정지기기로 전력이 들어가는 쪽이 1차 측, 그리고 나가는 쪽이 2차 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1차 측입니다. 1차 측. 1차 측 또는 전원 측이라고 하죠. 전원 측. 전원 측.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쪽 여기가 2차 측이에요. 2차 측. 여기를 다른 말로 부하 측이라고도 하죠. 부하 측.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이 높아지면은 승압, 전압을 낮추면 강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합 변압기는 1차 전압보다 2차 전압이 높게 되는 변압기.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는 거죠. 승합 변압기. 그럼 반대로 강압 변압기는 1차 전압보다 2차 전압이 낮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변압기는 바로 이거죠. 강압 변압기.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제 고압이 들어오면 그걸 전압을 낮춰서 우리 220V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강압 변압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원리는 뭐냐? 바로 이 변압기의 원리는 자, 어떤 법칙이냐?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자, 원리가 되는데 바로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바로 이 변압기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 회로를 가진 한 개의 철심, 이거죠? 요 한 개의 철심, 요 한 개의 철심에 두 개의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측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고요. 2차 측에 이렇게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렇죠? 코일을 감고 한쪽의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그래서 이쪽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철심에 교번 자기력선이 선속이 뭐한다? 발생한다는 거죠. 선속이. 그죠? 왜냐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보세요. 교류 전압을 가하면은 이쪽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번 자기력 선속이 다른 권선을 지나가면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그 권선에 뭐가 발생한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속이 이쪽 발생하고 여기도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속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속이 발생해서 그때 이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뭐한다?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권선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떻다고요? 유도되는 기전력은 더 크겠죠. 그죠?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권선을 1차 권선, 부하 쪽에 접속되어 있는 권선을 뭐라고 한다? 2차 권선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는 뭐다?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나와요.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자, 그래서 여기는 E1은 자, 변압기 1차 측 전압. E2는 이제 변압기 2차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첨자 1이라는 첨자가 들어가면 1차 측이고요. 요 2라는 첨자가 붙으면 이거는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측. 그래서 이건 뭐냐? 자, E1은 루트 2분의 2m 최대값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공식만. 4.44 곱하기 F1 N1 파이 M이다. 요거. 그죠? 그래서 요 N1은 1차 권수, 가문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F는 주파수. 그죠? 주파수, 전원 주파수. 그리고 파이 M은 자속입니다. 자속. 1차 측. 그 2차 측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4.44 곱하기 F2 N2 파이 M. 똑같죠? 그래서 1차 측은 여기 첨자가 1이 붙으면 되고요. 2차 측은 이렇게 2가 붙으면 되는데 이 공식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그 두 번째 지금 소방전기 일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네 번째 과목에 이게 나와요.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 과목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가 나오는데 이 권수비 상당히 중요해요. 권수비. 자, 권수라고 하는 거는 이 코일을 몇 번 감았냐 이 횟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수비 A는 뭐냐? N2분의 N1이 되는 거죠. A는 N2분의 N1이다. 그래서 이거 1차 측에 감은 권수. 이것은 2차 측에 감은 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N2분의 N1. 이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 권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유도되는 기전력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는
V2 같고요. E2분의 E1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는 달라요. 전류는 I1분의 I2가 됩니다. 첨자가 바뀌어요. 전류 같은 경우 전류는 바뀐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뭐 임피던스나 뭐 저항, 뭐 인덕턴스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주시는데 이 전류만 지금 반비례한다는 거, 요거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수비. 자, 그다음 이제 손실을 한번 볼게요. 손실. 자,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은 자, 무부하 손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하 손실이 있습니다. 자, 무부하 손실은 자, 이건 뭐야? 이건 무부하 손실은 뭐냐? 일종의 고정손입니다. 고정손. 고정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손실은 뭐냐? 철손. 대표적인 게 철손이 있는데 이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다음에 와전류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조체 손이 있고요. 자, 근데 부하 손실은 뭐냐? 부하. 이건 부하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손으로 부하의 영향을 받는 손실을 말해요. 부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항손. 그죠? 동손. 자, 동손에 나오는 저항손, 그리고 표류, 부하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하 손실이라고 합니다. 가변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참고 사항으로 이 철심의 손실 중에서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철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에다가 약간의 몇 퍼센트의 규소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층. 자, 성층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성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얇은 판을 겹겹이 쌓는 거예요. 성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성층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뭘 감소하기 위해서? 와류손의 감소를 위해서 성층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규소 강판을 자, 성층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성층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리고 와류손을 합한 게 철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를 다 종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소 강판을 성층으로 하면 철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사항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그냥 암기를 좀 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뭐가 있냐면 일단 극성이 일치해야 돼.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가극성이면 가극성, 감극성이면 감극성 해가지고 이 극성이 일치를 해야 운전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권수비가 같을 것 또는 1, 2차 전격 전압이 뭐할 때 같을 것 이래야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거는 이제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죠.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마지막으로 이제 삼상인 경우에 상회전 방향과 위상 변이가 같을 것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앞에서 그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있잖아요.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변압기의 운전 조건도 똑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 이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효율이 나오는데 자, 먼저 규약 효율은 뭐냐? 이제 변압기의 효율도 마찬가지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입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입력이 바로 출력과 손실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실이 없는 게 없죠. 그죠? 출력과 손실의 합, 입력. 그래서 규약 효율은 뭐다? 입력분의 출력. 즉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 효율 나오죠. 전부하 효율은 뭐냐? 바로 100% 부하. 100% 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자, VI 코사인 세타. 이게 뭐예요? 이게 유효 전력이죠. 그쵸? 유효 전력. 이 출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 출력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손실. 이게 철손. PI가 철손이고요. 요 PC가 동손이에요. 동손. 네?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이라는 거,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n분의 1 부하다. 자, 100% 부하가 아니라 n분의 1 부하인 경우에는 자, 효율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부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동손이라고, 동손. 그죠? 동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n분의 1 부하인 경우에는 자, 출력에다가 출력에 n분의 1배 해주시면 돼요. 출력. 마찬가지 출력에다가 n분의 1배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철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이거는 고정손. 고정손이 돼서 이거 안 변한다고요. 부하가 뭐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안 변해요. 그런데 이건 변하죠. 동손. 동손은 이렇게 변합니다. n분의 1의 제곱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 부하다. 전부하가 아니라 2분의 1 부하다라고 하면 여기다 어떻게 얼마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제곱. 아시겠죠? 2분의 1의 제곱을 자,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n분의 1 부하인 경우에는 자, 누구만 영향을 받는다? 철소는 영향 안 받고 그리고 동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손실 전력량이 나오죠. 네,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량 구할 때 지금 여기서 PI 여기 PC 이게 이제 손실이죠. 철손과 그 다음 동손이에요. 철손과 동손이고요. 여기 곱해져 있는 이 T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단위는 hour, 네?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손실은 전손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부하가 n분의 1 부하일 때 n분의 1 부하일 때 그때의 손실을 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철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에 영향 안 받는다고 했죠. 동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동손에다가 n분의 1의 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총 4시간인데 총 4시간 중에 2시간은 전부하, 2시간은 2분의 1 부하다라고 하면 여기 2시간은 이 전부하로 계산해 주시고요. 여기 나머지 2시간은 이렇게 n분의 1 부하, 2분의 1 부하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부하일 때 그리고 2분의 1 부하일 때 각각 나눠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결선 방법 나오죠? 그래서 변압기의 결선 방법에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몇 쌍에서 몇 쌍으로 변환시켜 주자.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실게요. 자, 먼저 우드 브릿지 결선 나오죠. 우드 브릿지. 자, 우드 브릿지 결선 같은 경우는 자, 3상 전압을 공급해서 몇 차 측? 2차 측에 2상 4선식 전압을 얻는 결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드 브릿지는 3상 전압을 몇 쌍으로? 2상으로 변환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은 1차 측에 3상 전압을 공급해서 2차 측에 마찬가지로 2상의 전압을 얻는 결선 방법. 이것도 3상에서 2상으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트 결선은 뭐냐? 이것도 같아요. 3상에서 2상으로 변환시켜준다. 똑같죠, 다. 그죠? 3상에서 2상으로 변환한 결선으로 3상 측 회로의 선로에 접속되는 권선에 다른 2상 권선에 접속되는 권선의 중간 지점에서 접속되어 양 권선 유기전압이 서로 직각 위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상에서 2상으로 자, 마찬가지 변화시켜준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환상 결선은 3상 전원에서 몇 쌍으로? 6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3상에서 몇 쌍으로? 6상 전압. 다르죠, 그죠? 환상 전압 결선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을 볼게요. 자, 변압기유다. 이 변압기유를 다른 말로 절연유라고 하는데, 이 절연유가 왜 들어가냐면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철심이 있고, 이 철심에 이제 그 권선을 감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변압기를 누가 감싸고 있냐면은 이렇게 자 원통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은 바로 절연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기름이 이 변압기를 안을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변압기유. 그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인화점이 뭐다? 인화점이 높을 것. 그러니까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화점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죠? 인화점이 높은데 130도 이상이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비열이 커서 뭐다? 냉각 효과가 좋아야 된다. 아무래도 이 변압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냉각 효과가 뛰어나야 하는 거죠. 냉각 효과. 그래서 이 그 변압기후의 그 역할이 뭐예요? 냉각도 있지만 절연, 그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냉각 효과, 그다음 절연 효과, 변압기후가. 그래서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래서 밀리미터당 12kV 이상이 돼야 된다. 절연 내력 클 것. 그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응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는 거죠. 그죠? 어는 점이 낮아야 돼요. 영하 30도 이하. 그죠? 어느 점이 낮아서 응고점 낮을 것. 그다음에 절연 재료 및 금속에 접촉하여도 마찬가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이제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산소와 만나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와 만나서. 그리고 점도가 낮을 것. 그러니까 점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끈끈한 정도인데 그 끈끈한 정도가 어때야 돼요? 점도가 낮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압기유가 끈적끈적하면 어때요? 끈적끈적하면 이게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냉각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도는 낮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의 장점, 델타 결선의 장점을 볼게요. 자, 먼저 변압기 외부의 제3고조파,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서 뭐다?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없다라는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3고조파 여자 전류 통로를 가짐으로 뭐다? 정연파 전압을 유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V 결선으로 뭐 할 수 있다? 3상 전력을 또 공급할 수 있어요.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VV 결선으로 해서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전류가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대전류용으로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으로 그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없어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그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 전압이 크며 고전압에는 불리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조금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인데, 자,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게 단권 변압기입니다. 단권 변압기인데, 여기에서 자기 용량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 단권. 여기가 바로 자기 용량. 얘가 자기 용량이고요. 그 다음 이제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2차측. 2차측이죠, 여기 2차측.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요게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데, 부하 용량. 그럼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단위는 뭐냐? 바로 볼트 암페어죠? 볼트 암페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용량은 바로 V2-V1의 I2가 돼요.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만큼이 지금 여기 볼게요. 자, 이만큼이 V2잖아요. 그럼 여기 이만큼에는 지금 V1만큼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큼 걸리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2-V1이라는 거죠. V2에서 V1을 뺀 거. 여기는 이제 V2-V1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용량은 V2-V1에다가 전류, I2죠. 여기 전류 I2를 곱한 것이 바로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하 용량은 간단하죠? 부하 용량은 V2 곱하기 I2죠. V2 곱하기 여기 I2가 흐르니까, 그죠? 이게 부하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물어보냐? 이걸 물어봐요.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비.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부하 용량은 V2 곱하기 I2고요. 그 다음 자기 용량은 V2-V1 곱하기 I2인데 여기서 I2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은 남는 거는 V2분의 V2-V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V2 쪽은 더 높은 전압, V1이 더 낮은 전압이죠. 그래서 VH분의 VH-VL로 쓴 거예요. 높은 거 하이, 낮은 거 로우 해서 VH분의 VH-VL이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하 용량을 구하는 부하 용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VH분의 VH-VL. 이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는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 부하 용량. 그럼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 곱하기 이거 뒤집어주면 되겠죠? VH-VL분의 VH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을 파생시켜서. 그죠? 이렇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단권 변압기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유도기를 볼게요. 유도기. 자, 유도기를 보실 건데, 자, 유도기도 마찬가지로 교류기 중에 하나예요. 유도기 보시면 유도 어떤 거냐? 자, 교류로 동작하는 전동기의 대표적인 예로 고정자와 회전자. 고정자는 이제 가만히 있다는 거고요. 회전자가 도는 거예요. 그죠?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이 되는데, 교류 전기로 고정자의 회전자 기장을 발생시키고, 도체의 회전자의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면 회전자가 전자 기력을 받아서 회전 자기장에 대응하여 뭐한다? 회전 운동을 하는 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을 이제 유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도기를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먼저 기동하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기동법. 자, 기동법 보시게 되면 자, 이 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 어떤 기동법이 있고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에 어떤 기동법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분상 기동형,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 쉐이딩 코일형, 콘덴서 기동형. 자,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 읽어보시고 단상 유도 전동기의 그 방법형, 유형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분상 기동형,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 콘덴서 기동형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와 반면에 그 삼상 유도 전동기도 있어요.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농형 유도 전동기가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삼상이에요, 삼상.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그 농형 유도 전동기의 그 기동법에는 뭐가 있냐 보세요.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이게 중요하죠. Y델타. 그 다음 기동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그리고 콘드로파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농형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 여기서 이걸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5kV 이하, 5kW 이하의 소용량의 전동기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이 중요해요. 이 Y델타 기동을 왜 하냐? 바로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제 Y델타 기동을 하는데 먼저 Y결선으로 먼저 기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속도가 도달하면은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5kW를 초과하거나 15kW 이하인 경우에 바로 Y델타 기동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동 보상기법은 이제 15kW를 초과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그 리액터 기동. 그러니까 직렬로 리액터를 접속해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콘드로파법은 기동보상기법과 리액터 기동법을 혼합한 방법. 이게 바로 콘드로파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5가지. 그 다음에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2차 저항. 2차 저항. 2차 저항이 들어가잖아요. 2차 저항이 들어가는 거는 다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아시겠죠? 권선형 2차 저항 기동법. 이거는 비례추의 특성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뭐 게르게스법 이런 것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법이 나오는데, 자, 속도 제어법은 지금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농형 유도 전동기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다 삼상 유도 전동기가 되는데, 자, 이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일단 권선형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조건 2차 저항, 2차. 이 2차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라고요? 전부 다 권선형입니다. 권선형. 그래서 2차 저항 제어법, 바로 슬립 제어가 되겠고요. 2차 여자법,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슬립 주파수 전압을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2차 저항 제어법, 이게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고요.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뭐가 있다?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 극수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 이 3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주파수, 극수, 그리고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의 크기 순서. 이거 중요해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이 제일 커요. 이거 반발 기동형. 그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마지막 쉐이리 코일형. 그래서 이 기동 토크의 순서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다라는 거 이거 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수와 슬립이 나오죠. 자, 회전수. 자, 동기속도라는 것이 나와요. 동기속도. 자, 동기속도는 아까 앞에서 그 동기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기속도 NS는 극수분의 120F다. 그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고요. 그 다음 슬립. 자, 슬립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슬립을 풀려면 동기속도와 그리고 그 회전속도. 자, 회전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회전속도 N은 바로 동기속도에다가 1-S를 곱한 거예요. 그때 요 S를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슬립이라고 하죠. 슬립. 그래서 요 동기속도에다가 바로 P분의 120F를 놓고 식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슬립도 구할 수 있고 또는 바로 회전자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기속도와 슬립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 거.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실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간간히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 방법. P는 이타분의 9.8 QHK라는 거. 이거는 이제 펌프의 그 동력, 그죠? 전동기의 그 동력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분의 9.8 QHK인데 요 이타는 이제 펌프의 효율을 나타내주고요. Q는 이제 유량. 그 다음에 H는 양정. 그리고 K는 여유 계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회전력. 자, 토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토크가 자, 어디에 비례하냐? 요 2차 전압 있죠? E2. 2차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뭐라고요? 토크는 누구에 비례한다고요? 요 2차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좀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토크는 2차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보 전동기에 대한 건데, 이제 서보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냐? 서보 기구는 이게 자동 제어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동 제어에서. 그래서 서보 기구의 최종단에 설치되는 어떤 부다? 조작부입니다. 자, 조작부로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며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CCTV나 로봇, 프린터 등의 바로 이 서보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 조절이나 그죠? 이게 움직임을 조절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H 서버 전동기의 일반상을 보시면 큰 회전력이 요구되지 않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동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CCTV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크게 회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감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자의 기준 권선에는 정전압을 인가하며 제어 권선에는 제어용 전압을 인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 권선과 제어 권선에 두 고정자 권선이 있으며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이상 전압을 인가해서 회전 자계를 만든다라는 사항.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적분 요소와 1차 요소의 직렬 결합. 적분 요소와 1차 요소의 직렬 결합으로 취급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1차 요소입니다. 1차 요소. 그 다음에 서보 전동기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직류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보 전동기는 직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류 전동기도 있고 교류 전동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역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회전과 역회전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급가속이나 급감속이 가능하고 저속 운전이 용이하다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너무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깊이 있는 강의를 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기사에서도 전기 기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조금 보시면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시험에 나오는 위주에 대해서 얕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 한 강의로 다 끝낸 겁니다. 원래는 이 전기 기기라는 과목 자체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